XRP는 앞으로 시간이 더욱더 지남에 따라서 유틸리티가 가장 커질 코인이 XRP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해서 XRP는 현저히 저평가, 지금 사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 지금 이제 불장이 시작한다고 하는 우리 작가님은 혹시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체 자산에 일단은 뭐 주식도 있을 수 있고 뭐 딴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전체는 어떻게 투자를 하나요? 저는 일단 전체 코인 100%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 100%? 네, 코인 100%. 코인 올인? 그쵸. 코인 올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괜찮은 건가요, 이거? 물론입니다. 물론 저는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자 공부해야 되는 자산이자 코인만큼 더 좋은 어떤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은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한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저는 암호화폐 투자가 매우 지금 현재 마땅히 공부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어떤 밈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필두로 한 그런 뭐 ETF 준비되는 코인들, 미국 기반의 코인들, 시가총액 상단의 코인들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분산화 작업하면서 조금씩 수량을 넓혀가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XRP, 리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요 세 가지가 거의 코인 자산의 9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건가요? 그쵸, 한 80%는 될 겁니다. 그거 세 개만 해서. 네. 그럼 혹시나 이 세 가지를 투자한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뭐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알겠는데 나머지 두 개는요? 그냥 비트코인을 올인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XRP 쪽에 조금 더 포션이 많은 편이고요. 1순위가 리플인가요? 맞습니다. 2순위가 그럼 뭐예요? 2순위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네. 3순위가 이더. 이더리움. 자, 그러면 이더는 왜 가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이제 앞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스마트 컨트롤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디앱이 이미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장악력이 매우 크고, 지금 많은 RWA라고 하는 리얼월드 애셋, 모든 것이 자산의 토큰화하는 하나의 연결고리와 이 플랫폼 속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큰 채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확정된 미래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굉장히 좀 수량을 모으면서 스테이킹까지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저희가 따로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볍게 왜 리플인지. XRP는 앞으로 시간이 더욱더 지남에 따라서 유틸리티가 가장 커질 코인이 XRP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쓰임 자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시기적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CBDC에 대한 세상이 올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뱅크 오브 코리아도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하는 CBDC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할 것이냐, 거기서 브릿지 통화로 XRP가 소각될 것에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XRP에 굉장히 좀 크게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현금 한 1억 정도 있는 분이 코인에 투자한다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구성하면 좋을까요? 이제 막 코인을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중 50% 정도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한 비중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 20%를 아까 언급드린 뭐 XRP뿐만 아니라 뭐 솔라나라든지 에이다, 뭐 도지코인 이런 기관의 채택을 받은 알트코인을 좀 믹스하면 어떨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하는 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런 코인들 지금 주요 비트, 이더, 리플 가지고 계신데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신 건가요?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량이 약 100이라고 했을 때 한 70에서 80% 정도는 사이클 투자를 합니다. 이제 4년 주기의 반감기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올해 뭐 좀 더 길어진다면 내년 1분기가 되겠죠. 그때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7, 80%는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 30%는 그냥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가는 시장이 겁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7대 3 정도의 비율로 좀 높은 포션은 사이클 투자, 나머지는 이제 장기적 투자, 이렇게 지금 같이 병렬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이클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좀 더 비싼 가격일 때 팔고 좀 더 싼 가격일 때 사모은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비트코인만 좀 여쭤봤을 때 언제 파실 생각이세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매도 기준과 매도 시기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적나라하게 질문 주셔가지고 이거 일단은 제가 이제 일개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확한 시기와 정확한 가격선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뭐 그거는 로또 번호를 물어보시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정확하게 제가 언제쯤 팔 거고 얼마에 팔 거예요라고 하는 게 의미가 그래도 없다라고 기준은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기준은 있죠. 기준은 이제 약간 인간 지표로서 이런 거죠. 작가님께서 비트코인에 완전히 관심이 없는데 없었다가 없었는데. 갑자기 뉴스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슈퍼 사이클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완전히 국가 단위로 채택을 하고 지금 많은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식의 막 호재거리가 뉴스에 막 막 퍼졌을 사고 때. 싶겠죠. 그렇죠. 뭐 MBC나 KBS 같은 데서도 막 비트코인 지금 뭐 신고가 2억 원을 넘었다. 이렇게 막 개인의 포모의 심리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뭐 비트코인이 한창 오를 때 뭐 비트코인 팔아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샀다라는 거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뭐야 이런 뭐 결국에는 막 도지코인으로 퇴사합니다. 뭐 예. 이더리움으로 저는 자동차 바꿨습니다. 이런 돌아보면 진짜 그때가 다 고점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럴 때 팔아야죠. 그럴 때 팔아야 되고 아까 언급드린 뭐 약간 암호화폐 회사들이 IPO하는 시점, 나스닥에 상장하는 시점 매우 고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눈여겨 바라보고 있고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온체인 RSI 지표라서 과매수 구간이냐, 과매도 구간이냐, 아니면 뭐 MVRV G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온체인 지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매우 저평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저평가. 아직 저평가. 역사적 신고가인데. 네, 그럼에도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제 주변에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 지인 중에서 진짜 잘 없거든요. 그냥 어느새 제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자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한 개를 가지고 싶어 하지 뭐 0.0 몇 개, 0.1개는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약간 감칠맛 나서 투자 못하겠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살려고 하더라도 또 가장 걱정되는 건 아씨 벌써 1억 6천인데 더 올라가는 것보다 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갑작스레 폭락할 가능성, 앞으로 가상화폐 악영향 요인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아직까지도 거시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네. 아직 뭐 중국과 미국의 어떤 관세 전쟁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중국과 같은 그런 국가에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여전히 달러 쪽 연준의 고금리가 연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못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국채 시장 자체도 30년 장기 국채 그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한 3% 좀 넘어가면서 굉장히 일본 경기도 어렵다라는 식의 어떤 이 거시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영향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과 함께 굉장히 큰 버블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닷컴 버블처럼 완전히 버블이 깨지는 시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공부와 매크로 경제 이슈를 같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기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서의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의 뭐 소비 심리가 많이 꺾인다거나 아니면 미중 간에 지금 90일간 유예했는데 그게 사실 또 빠그라지면 코인 시장도 굉장히 많이 폭락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나 나스닥 시장처럼 위험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매크로 경제 이슈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관세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연준에서의 뭔가 금리 인하를 아직까지 안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금리 상황이 꾸준히 더 연출이 된다면 조금 더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스닥 얘기해 주셨는데 원래 이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금이랑 같이 비슷하게 움직일 때도 있었고 작년인지 올해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나스닥이 오를 때 비슷하게 오르고 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그냥 나 홀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하던데 사실 요즘 나스닥은 뭐 지금 전 신고가를 못 갔단 말이죠 아직. 근데 비트코인 가고 했는데 이렇게 자산이 좀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 있을까요? 일단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 자체가 약간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물금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나스닥 같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커플링 되는 듯한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거든요.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는 나스닥과 조금 더 커플링 상관관계가 높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가총액이 꽤 높다 보니까 이제 실물금처럼 조금씩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이렇게 자산 클래스로 인정이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물금을 따라갈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결국에는 코인 시장이 더 커지면서 나스닥보다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 디커플링 되는, 그러니까 나스닥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만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의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캐파가 커지는 이 시점, 지금 굉장히 초기 시점이잖아요. 매우 투자하기에 공부하기에 좋은 순간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작가님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1순위가 리플이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저는 리플에 대해서 정말 전혀 모릅니다. 리플을 사본 적도 없고 쳐다본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청자가 관심이 있다면 또 여쭤봐야 되니까 리플은 어떤 자산인가요?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가요? 일단 알트코인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죠. 맞아요. 네, 작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부담되잖아요. 손이 잘 안 가고 뭔가 막 10개씩 20개씩 사고 싶은데 뭐 1억 5천, 1억 6천이 넘어가는 가격대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상 뭐 알트코인 쪽으로 또 손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이 리플 XRP에 대한 코인에 좀 관심을 가졌지 않았나라고 어떻게 생각을 보면 하거든요. 투기 심리랑 좀 이어진 부분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탐욕, 개인의 탐욕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XRP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블록체인의 어떤 본질을 하려고 태어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중앙은행을 믿지 못해서 개인 간의 디지털 거래를 하기 위해 나온 건데 사실상 비트코인은 굉장히 이 블록 크기 자체가 1MB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했을 때 심지어 뭐 우리가 업비트에서 바이낸스 계좌로 옮길 때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겨보시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매우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가치 저장이나 척도의 역할은 잘 하되 이 교환 수단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실물 금과 비트코인을 견주어야 된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XRP는 그 실질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 나온 하나의 코인이 바로 리플 XRP라는 코인이에요.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국제결제 송금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더 자세하게 또 여쭤봐야 되니까 그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리플이 더 좋다고 보시는지랑 리플의 기술력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도할 잠재력이 있다는 근거는요? 그 밖에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XRP 이 세 가지가 메이저 코인으로 항상 우리가 탑3로 딱 꼽잖아요. 리플이 몇이에요? 시총 순위 시총 지금 3위권입니다. 아 리플이 3위나 돼요? 네, 리플 3위예요. XRP가. 네, 지금 테더랑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시가총액 기준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2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순서예요. 그래서 XRP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으실 처음 듣진 않아요. 처음 듣진 않으세요? 관심이 없을 뿐. 그래서 메이저 비트코인 코인으로 외에는 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비트코인도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과 XRP도 메이저 코인이라는 걸 일단 좀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비트, 이더, XRP는 각 담당하는 영역 자체가 달라요. 비트코인은 그냥 온라인 금으로서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인 거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내가 뭐 A라는 조건을 행했을 때 B라는 조건이 따라올 수 있는 이 블록체인 상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인데 거기서 가장 큰 생태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역시나 마찬가지로 TPS 기준으로 1초에 옮길 수 있는 이 거래량 수가 한 2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매우 느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XRP는 정말로 그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하는 정말 이제 정보만 이동되는 시대가 아니라 가치가 이동되는 시대까지 만들기 위해 탄생된 코인이 XRP 코인이다. 그래서 아까 뭐 비트코인은 6건에서 7건 정도밖에 못 옮기고 이더리움은 20건에서 30건 정도 옮길 수 있는데 이제 XRP는 1,500건에서 한 3,000건 왔다 갔다 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TPS 기준만 놓고 봐서는 XRP보다 더 빠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솔라나는 몇십만 건을 일주일에 옮길 수도 있고 뭐 아발란체도 엄청 빠르고요. 심지어 뭐 트론 같은 경우도 엄청 빨라요. 근데 이제 김 작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XRP가 그거 기술력을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강점이 있길래 그렇게 진심으로 투자하냐 질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리플을 뛰어넘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하나의 비트와 이더보다는 빠르다 정도인 거고 결국에는 그 스위프트망 전 세계 금융 생태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각각의 은행들이 다 스위프트 코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스위프트망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중개은행도 거쳐야 되고 환전은행도 거쳐야 되고 뭐 수치 수수료도 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 같은 데 보내는 건 뭐 금방금방 어플로 보내지만 뭐 아프리카나 뭐 짐바브웨 같은 나라로 돈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곳을 경유해서 가야 되고 또 노스트로와 보스트로라는 계좌를 통해서 예치금으로 많이 또 유동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스위프트 그 전 세계의 하나의 금융망을 담당하는 그 비영리 재단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표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ISO 20022라고 하는 표준이에요. 네. 근데 그 표준 안에 XRP라는 그 코인이
리플 네트워크라고 하는 리플사에서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 만든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그 솔루션이 그 ISO 20022 표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회원사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CBDC 세상이 오고 이 스위프트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XRP가 브릿지 통화로 송금할 때 중간다리 역할, 중개자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RP가 빠른 것도 빠른 거지만 그들의 선택을 받았다. 금융 엘리트의 선택, IMF와 BIS와 같은 국제 기구들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리플의 고유 화폐인 XRP를 국제금융 메시징 표준 ISO 20022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네트워크 연결한 코드 라인이 공개돼 금융업계 관심이 집중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ISO 20022는 굉장히 어렵네요. 네, 이게 뭐 정확히 뭐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일단 ISO가 뭐냐면요. 국제 표준화 기구예요. 하나의 뭐 표준을 제정하는 곳이다. 우리가 뭐 콘센트를 꽂을 때도 110V가 있고 220V가 있고 각 국가마다 다르잖아요. 표준이. 그런 것처럼 뭐 콘센트의 표준을 만드는 것처럼 이 금융망에도 표준이 있습니다. 2022 전에는 15022였어요. 근데 이제 2004년도에 ISO 2022가 출범이 되면서 이제 블록체인을 여기다 탑재해가지고 스위프트 전 세계 은행망의 새로운 표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공존되는 시기 자체가 올해 11월 22일입니다. 올해 연말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15022 이 전 거를 썼다면 이제는 새로운 20022 이 금융에 대한 표준을 쓴다라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확정인 거예요? 예정인 거예요? 확정인 거예요. 확정. 2004년도부터 그게 천천히 지금 파일럿 테스트 과정에 있는 거고 블록체인을 탑재한 이 스위프트 망이 바뀔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지나면서는 이제 완전히 블록체인이 탑재된 어떤 금융 솔루션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리플 네트워크라고 하는 리플사에서 만든 이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플의 큰 호재가 된다라는 거면 다른 코인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코인 들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XRP, 그러니까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가 스텔라 재단, 스텔라 개발 재단이라고 해서 스텔라 재단은 또 리플사의 초기 개발자가 2014년에 나와서 만든 재단이에요. 그래서 XLM이라고 하는 코인인데 그 두 가지 코인이 ISO 2022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사로 리플 네트워크와 스텔라 재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CBDC 세상에 왔을 때 리플과 스텔라 루멘 이 두 가지 코인이 이제 도매용에서는 XRP가 쓰이고 소매용 CBDC에서는 XLM, 스텔라 루멘이 쓰이고 각각의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비트와 이더가 여기에 못 쓰이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아까 전에 옮길 수 있는 단위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건가요? 비트와 이더는 이렇게 뭐 가치를 교환하는 부분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적합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도 적합하지도 않고 그들은 그들의 생태계를 구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XRP와 같은 그런 친구들은 이 국제 송금망을 바꾸기 위해 나온 코인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채택을 받은 코인들인 거죠. 자, 그럼 그동안 리플 가격이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랑 올해 리플을 주목해야 되는 건가요? 올해가 너무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아까 이것 때문에? 이제 ISO 2022의 탑재 시기도 있죠.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도 있고 이제 연준에서도 이 코드를 받아들입니다. 7월 중순에. 연준에서 받아들인 건 확정인 거예요? 확정입니다. 원래 올해 3월 10일 날 받아들이기로 예정이 돼 있다가 연기됐어요. 7월 14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 새롭게 고안한 페드나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제 자금이체 할 때 미국 은행끼리의 어떤 자금이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 페드나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 안에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이제 ISO 2022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즉슨 XRP를 활용하면서 돈을 이동시키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야, 뭐 리플 사고 싶다는 펌프질이 계속 오는데 지금 리플 얼마죠? 지금 한 3,000원대 초반대 하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 3,000원대 초반. 네, 원화 기준 3,000원대 초반, 달러 기준 한 2.2달러 정도 하고 있네요. 2.2달러, 2.3달러. 네, 3,000원 초반에 2.2달러. 자, 그렇다면 지금 리플, 사실 저희 주변에 비트코인도 없는 사람 수북한데 리플 없는 사람 더 많겠죠, 당연히. 리플 없는 분들이 지금 리플 사기 좋은 타이밍인지랑 또 가장 중요한 하반기 리플의 가격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일단 많은 분들께서 XRP가 이미 많이 올랐다.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XRP가 600원, 700원 했거든요. 작년까지. 도널드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 네.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 연말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XRP가 갑자기 확 올랐어요. 그래서 4,000원, 거의 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3,00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 동전에 있다가 지금 3,000원대면 이미 다 올랐네. 많이 올랐죠. 매력적이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 암호화폐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해서 XRP는 현저히 저평가, 현저히 그들이 눌러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시로 좀 들어보자면 2017년도, 18년도 패턴이 이제 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반감기가 이제 2020년, 21년도였던 거고 이제 4년 사이클 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최고가가 한 2천만 원 중반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1억 중반이니까 많이 올랐죠. 이더리움도 2017년도 정도의 기준 최고가 기준이 한 1,400달러 정도, 한 200만 원 초중반대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뭐 어쨌든 300만 원 중반대고 저번 사이클 때 거의 600만 원 가까이 갔잖아요. 이더리움도 지금 많이 저평가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XRP 같은 경우는 2017년도의 고점이 5,000원 정도였어요. 한화 기준 대략. 그때 비쌌네요. 그때 은근히 비쌌죠, 그렇죠?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000원에 내려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눌려 있고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눌려 있는 이유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눌려있는 이유도 있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XRP 자체가 이제 금융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틸리티 코인이기 때문에 SEC라고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 2020년도 말부터 일부러 리플사를 증권성 심의에 휘말리게 하면서 눌러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또 속이라는 말이 엄청 활성화됐었거든요. 네. 리플에 또 속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왜 리플의 가격이 안 오르냐? 왜 계속 동전 가격에 머물러 있냐? 이런 식의 얘기가 한창 있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뭐 3,000원대까지 좀 올라왔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리또 속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말씀드리는 요지는 굉장히 XRP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17년도 대비했을 때 비트와 이더는 다 올라와 있는데 XRP는 아직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RP를 지금 사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웬만하면 한 번에 많은 돈을 넣으시기보다는 좀 공부하시면서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달러 비용 평균법, 분할 매수를 통해서 조금씩 수량을 축적해 나가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 비트코인은 올해 하반기에 2억은 돌파할 거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리플은요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을 참 자신있게 잘. 진짜 모르면 여쭤봐야죠. 예. 저도 뭐, 그거는 뭐, 예. 그거 모르면 여쭤보러 있는 채널 김 작가. 그렇군요. 예. 가격적인 부분은 뭐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참고만 좀 해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비트코인도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2억 원 정도 선을 말씀드린 거죠. 그게 보수적인 거예요. 보수적으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보수적으로. 보수적인 게 아니면 얼마예요? 로또 번호를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그래서 XRP도 뭐 올해 하반기를 한번 기준으로 봐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10,000원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10,000원? 네, 10,000원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3,000원인데. 지금 한 3,000원 정도죠. 3,000원 정도죠. 그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3배 정도 오르는 거네요. 네, 그쵸.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그 SEC와 리플이 공동 합의서를 제출하고 리플에 대한 가처분 명령 해제와 함께 벌금 감액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이 뭔지를 몰라서 일단 그 사건이 정확히 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XRP가 증권이다라고 해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제이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SEC 위원장이 리플사를 기소하고 이제 딱 임기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났었죠. 그래서 항상 리또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호재는 많고 파트너십이 계속 확장이 되는데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소송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고 리플과 SEC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는 항소도 서로 좀 철회를 하고 이제 좀 합의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요. 합의하는 과정에 있고 저는 늦어도 연준이 채택하는 아까 7월 중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시점을 전후로 해서 좀 완전히 합의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 나오지 않을 확률도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토레스 판사가 이 항소에 대한 어떤 철회를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SEC와 리플이 이제 그만 싸우고 이제 우리는 화해하겠다라고 이제 요청서를 냈는데 법원에서 토레스 판사가 이거는 내가 안 돼. 기각했어. 근데 이 기각한 이유가 XRP가 증권이어서 기각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절차 자체가 형식상 잘못됐다. 너무 약식으로 간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절차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가져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 끌기를 좀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두 달 안쪽으로는 좀 리플과 SEC의 소송은 네. 좀 종결되지 않을까,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송이 잘 정리가 되면 리플의 큰 상승이 그때부터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소송이 끝나면서 상승이 이루어지기 본다라기보다는 네. 이제는 XRP를 전통금융에서, 이 레거시 금융에서 완전히 채택할 수 있는 스위치를 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SEC에 계속 눌려있다 보니까 네. 불법으로 이제 증권을 판매했다라고 눌렸다 보니까 많은 트레이드파이에서 이제 선택을 못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오게 됐을 때 이제 ISO 20022와 함께 많은 레거시 금융에서 채택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블랙록에서 XRP 현물 ETF를 신청하는 움직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물 ETF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리플이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유동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현물 ETF 승인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현물 ETF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까지 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되어 있죠.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일단은 XRP뿐만 아니라 현재 솔라나랑 라이트코인과 같은 그런 메이저 코인들이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현물 ETF 신청은 해놨어요. 네. 근데 지금 SEC에서 아직 아니야, 아직 우리 좀 더 봐야 돼, 심사를 조금 더 해볼게, 고려해볼게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파이널 데드라인을 봤을 때 올해 10월 중하순 정도로 지금 파이널 데드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SEC가 미룰 수가 있고 그때가 지나가면 이제 SEC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4분기 정도에 XRP뿐만 아니라 뭐 솔라나라든지 라이트코인과 같은 이런 알트코인 현물 ETF가 또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알트 시즌이랑 같이 또 병합이 되겠죠. 그때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도 있죠. 뭐 시기가 조금 더 미뤄진다거나 뭐 특정한 이슈를 통해서 뭔가 거절이 한 번 더 일어난다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높은 확률로 올해 4분기 안에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 역시 XRP 현물 ETF를 올해 안에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또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신빙성 있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 리플의 가격의 상승은 좀 다음 사이클을 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뭐 이번에 XRP가 꼭 아니더라도 네네. 항상 그 순환매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이더리움 가고 라지캡들 쭉 간 다음에 미들캡, 스몰캡, 밈코인까지 이렇게 한번 순환매 사이클이 쭉 돌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코인도 정말 막 급등하는 그런 시기가 또 올 거예요. 그래서 꼭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상승 모멘텀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